4단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단원과 3단원에서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4단원에서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 운동을 하는 물체가 왜 그러한 운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뉴턴은 물체의 운동을 힘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힘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힘의 정의는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보시면 골프공의 모양이 힘을 받아서 변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4단원에서는 힘에 의해서 물체의 모양이 변형되는 것은 다루지 않고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접촉한 상태에서만 힘을 주고받는 접촉력이 있고 직접 닿지 않은 상태에서도 힘을 주고받는 장힘, 필드 포스라고 하죠. 장힘이 있습니다. 접촉력의 예시로는 탄성력이라든지 장력, 외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장힘 중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만유인력, 전기력, 자기력, 그리고 이 그림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강한 행력과 약한 행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세 가지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법칙, 외력의 합이 0이면 물체는 정지했거나 등속 운동한다. 이걸 다른 말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관성이라는 건 어떤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인데요. 만약에 물체에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관성에 의해서 계속 유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앞서 힘의 정의에서 언급했듯이 힘의 정의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인데 만약에 힘이 없다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운동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과 같다. 자, 여기서 이 P가 운동량인데 운동량에 대해서는 6단원에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의 정의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4단원에서 다루는 범위에서는 물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운동량의 변화율은, 시간 변화율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F라고 하는 힘이 작용할 때 A라는 가속도가 생긴다. 즉 운동 상태가 변화됩니다. 운동 상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속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속도의 시간 변화율이 가속도이기 때문에 힘이 가해지게 되면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운동 상태의 변화가 나타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1법칙과 2법칙은 1법칙은 힘이 0인 경우고 2법칙은 힘이 0이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물체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울 때 1법칙을 사용하거나 2법칙을 사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뉴턴의 운동 법칙인데 실제로 이 세 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그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각각의 물체들이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게 이 뉴턴의 이 세 가지 운동 법칙 자체는 매우 간단한데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 상황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생각보다 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법칙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뉴턴의 운동 방정식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실제 문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소개할 몇 가지 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수직항력과 운동마찰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두 물체가 서로 접촉해 있을 때 접촉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하고 접촉면에 나란하게 작용하는 힘이 마찰력이 되겠습니다. 수직항력과 마찰력은 접촉력이기 때문에 두 물체가 접촉해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세 물체가 수평면 위에 쌓여있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일단은 세 물체에 모두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 있겠죠. 중력.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중력. 중력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 MAG가 되고 있고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힘은 중력의 크기는 B의 질량인 MB와 중력 가속도의 곱 MBG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C에 작용하는 중력 또한 MCG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힘은 장힘이 되겠죠. 지구가 이 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했듯이 A와 B가 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접촉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있겠죠. 자, 지금 이 표시한 이 힘은 B가 A에게 주는 수직항력이 되겠습니다. 접촉면의 수직항 방향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뉴턴의 운동체 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B가 A에게 이런 힘을 줬다면 A도 B에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B와 C도 접촉해 있기 때문에 접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항력이 작용합니다. 요게 이제 C가 B에게 주는 수직항력이 되겠고요. 초록색 화살표가 B가 C에게 주는 수직항력이 되겠습니다. 중력과 달리 수직항력은 특별한 공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물체가 모두 정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 A에 작용하는 힘은 이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중력과 수직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거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 C하고 그러니까 바닥, C하고 바닥 사이에도 수직항력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 세 물체는 모두 정지해 있기 때문에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의 합이 0이면 정지했거나 등속운동한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물체가 정지했거나 등속운동한다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의 합은 0이라는 뜻이 되니까, 자, 먼저 A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워보면 A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수직항력 두 개가 있죠. 그런데 A는 정지했기 때문에 이 두 힘의 합력은 0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보면 MAB는 AB 사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고요. MAG는 A에 작용하는 중력. 서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빼준 거고요. 정지했기 때문에 이 뺀 값이, 그러니까 외력의 합이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B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세워보면 지금 B에 작용하는 힘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화살표들, 이거는 B에 작용하는 중력, 그리고 이 힘은 A가 B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그리고 이 힘은 C가 B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은 거고요. 그러면 B에 작용하는 외력의 합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B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AB 사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중력. B도 마찬가지로 정지했기 때문에 외력의 합이 0이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C에 작용하는 힘은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된 것들. 자,
요 NC라고 하는 건 요 바닥으로부터 바닥이 C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고요. 그다음에 NBC는 B가 A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그리고 MCG는 C에 작용하는 중력. 요 세 외력의 합이 마찬가지로 0이 돼야 되겠죠. 요 세 식을 연립해서 풀어보면 NAB 그러니까 AB 사이의 수직항력은 A가 받는 중력과 같고,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B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A와 B의 전체 AB 전체의 중력과 같고,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C가 받는 수직항력의 크기는 이 세 물체의 중력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요 세 개의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 사용한 뉴턴의 운동 법칙은 R점이 0이 된다 하는 뉴턴의 운동 제1법칙과, 그리고 여기 요 힘들이죠, 요 힘들, 그리고 요 힘과 요 힘, 얘네들은 이제 작용 반작용 제3법칙 이렇게 쓰인 거죠.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물체가 나오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작용 반작용 법칙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에 있거나 등속 운동하는 경우에는 뉴턴 운동 제1법칙을 적용하면 되고요.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직항력의 또 다른 예를 살펴봅시다.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세타인 빗면 위에 질량의 물체가 놓여있는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경우에 이 물체와 빗면에 작용하는 힘을 이제 살펴보면, 먼저 이 빗면 위에 있는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빗면에도 마찬가지로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빗면과 빗면 위에 있는 물체가 지금 접촉해 있기 때문에 이 두 물체의 접촉면의 수직인 수직항력이 작용하고요. 여기서 요 화살표는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되겠고,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이 파란색 화살표는 물체가 빗면에 주는 수직항력이고, 요 두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빗면과 바닥 사이에도 이렇게 수직항력이 있겠죠. 접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지금 표시한 화살표는 빗면이 바닥을 누르는 수직항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화살표는 이 바닥이 빗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요 질량의 물체에 대해서는 지금 요 수직항력과 중력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중력과 수직항력이 서로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잘 알듯이 중력을 빗면의 나란한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분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크기는 mg sin 세타가 되고, 이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질량 m의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지금 이 물체는 빗면의 나란한 방향으로는 mg sin 세타밖에 작용한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물체는 정지해 있을 수 없겠죠. 등속 운동도 안 되고 지금 마찰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빗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의 합은 그냥 mg sin 세타가 되고, 이 경우에는 외력의 합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적용해서 F는 MA, 그래서 mg sin 세타는 MA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빗면의 수직한 성분을 따져보면, 빗면의 수직한 성분으로는 빗면으로부터 받는 수직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중력을 분해한 중력의 수직 성분 mg 코사인 세타가 있겠죠. 이 방향을 플러스라고 정하면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물체는 빗면의 수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 운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외력의 합은 0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을 적용한 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운동 마찰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마찰력의 종류는 운동 마찰력과 정지 마찰력이 있습니다. 운동 마찰력은 말 그대로 두 물체가 접촉한 상태로 상대적인 운동이 있을 때 받는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고, 반대로 접촉해 있는 두 물체가 서로 상대적인 운동이 없을 때, 모두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똑같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런 상태에서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자, 운동 마찰력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운동 마찰력은 이제 FK라고 하는데요. FK는 μK의 n. 여기서 μK는 운동 마찰 계수고요. n은 수직 항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마찰력은 항상 운동 마찰 계수와 수직 항력의 곱과 같다.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수직 항력,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 그리고 방향은 항상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죠. 이렇게 된다. 운동 마찰력은 물체의 속도라든지 접촉면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수직 항력하고만 비례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운동 마찰 계수를 나타낸 거고요. 이쪽에 US라고 하는 건 이제 정지 마찰 계수입니다. 스태틱 프릭션. 그래서 US. 일반적으로는 정지 마찰 계수가 운동 마찰 계수보다 큽니다. 대충 이제 이런 물체들 사이에 마찰 계수가 대충 이 정도 크기를 갖는다는 거 그냥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정지 마찰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지 마찰력은 일단 이 왼쪽 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지금 이 물체에 외력 F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력 F가 작용하고 있고 아랫방향으로는 이제 중력이 있고요. 이 바닥과 물체 사이에 접촉면의 수직인 수직 항력이 있겠죠. 지금 이 표시한 힘들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외력이 있고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이 있고 바닥으로부터 받는 수직 항력이 있고 그다음에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 이 경우에는 물체가 정지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정지 마찰력은 어쨌든 이 물체가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수평 방향의 외력의 합이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 F하고 정지 마찰력 FS가 크기가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외력을 키워주더라도 외력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외력을 증가시켜도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다면 수평 방향의 외력의 합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지 마찰력도 외력이랑 똑같이 커져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지 마찰력 자체는 공식이 따로 없습니다. 물체가 정지해 있는 동안 받는 마찰력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고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항상 외력과 같다. 그래야 이게 정지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외력을 계속 증가시키다 보면 이제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기 직전 외력을 점점 증가시킴에 따라서 물체가 움직이기 직전까지의 그때의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지 마찰력은 따로 공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최대값이 존재하고 이제 외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물체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럼 이제 마찰력도 정지 마찰력 대신에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운동 마찰력은 앞서 얘기했듯이 운동 마찰 계수와 수직 항력의 곱으로 일정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정지 마찰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대값이 존재하는데 그 최대값은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마찰력에 대한 문제를 풀 때
특히 이제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물체가 받는 마찰력을 고려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지 마찰력은 따로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지 마찰력을 받는 상황에서는 일단 그 정지 마찰력을 그냥 FS라고만 표현을 해주고요. 따로 이 FS의 최대값이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랑 같거나 작다라는 부등식을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지 마찰력의 방향은 앞서 운동 마찰력의 경우는 운동 방향의 반대라고 했는데 사실 정지 마찰력의 방향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운동 방향과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지 마찰력의 방향은 어쨌든 마찰력도 접촉력이기 때문에 두 물체가 접촉해 있는 그 접점이 있겠죠. 그 접점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체의 운동 방향이 아니라 물체가 예를 들어서 바닥과 접촉해 있을 때 그 접촉점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회전 운동에 대해서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력은 줄을 통해서 받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림과 같이 어떤 자동차를 사람이 줄로 연결해서 잡아당기고 있을 때 지금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이 두 힘은 먼저 이 TC는 이 줄이 자동차를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장력이요, 장력. 마찬가지로 사람과 줄 사이에 이 줄이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줄이 사람을 잡아당기는 장력을 TM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은 줄이 자동차를 잡아당기고 줄이 사람을 잡아당기니까 그거의 반작용으로 자동차도 줄을 잡아당기고 사람도 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과 줄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자동차와 줄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힘은 자동차가 줄을 잡아당기는 힘과 사람이 줄을 잡아당기는 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장력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게 장력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힘과 이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줄이 나오는 문제에서는 우리는 보통 줄의 질량을 무시합니다. 줄의 질량을 무시하는데 이렇게 줄의 질량을 무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TC하고 TM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줄 양쪽 끝에 작용하는 힘이 항상 같다. 줄의 질량을 무시할 경우 줄의 양쪽 끝에서 장력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만약에 줄의 질량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줄의 질량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줄에 작용하는 힘은 요 힘과 요 힘이 되겠죠. 요 파란색 힘은 줄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고 요 힘은 자동차에 작용하는 장력이고 요 힘은 사람에게 작용하는 장력이죠. 그러니까 줄에 작용하는 힘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TM과 TC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줄의 질량이 있다고 하면 이 줄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TM-TC는 MA. 여기서 이 스몰 m이 줄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A는 줄의 가속도가 되겠죠. 그런데 질량을 무시한다고 하면 이제 이 m이 0이란 얘기죠. m이 0이면 TM-TC가 0이 되기 때문에 TM과 TC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줄의 질량이 0은 아니겠죠. 0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역학단원에서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줄의 질량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체의 질량에 비해서 줄의 질량이 매우 작다면 질량이 있다 하더라도 두 장력의 차이는 무시할 정도로 작은 거기 때문에
그냥 줄 양쪽에 작용하는 장력은 항상 크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